안녕하세요. 숭실사이버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의 곽재식입니다. 오늘 강의 기후변화와 산업과 경제변화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기후변화라는 이야기 요즘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항상 뭔가 이런 겁주는 이야기 많이 나오죠. 기후변화 때문에 지구가 종말한다, 인류가 멸종될 거다, 뭐 이런 엄청난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 위주로 기후변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거기서 좀 한 걸음 좀 떨어져가지고 과연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산업, 우리의 경제, 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어떠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와닿을 만한 진짜 내 일자리, 우리 동네 경기의 변화, 기후변화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후변화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산업 하나를 예시로 들어가지고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산업일까요? 철 이야기입니다. 철. 2000년 전 고대의 한반도, 고대 한국에서 이미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철과 관련된 산업이 굉장히 번영을 이룬 상태였습니다. 외국에도 상당히 알려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그 무렵쯤에 한반도의 여러 상황, 고대의 한반도 국가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중국의 기록들, 예를 들면 뭐 후한서라든가 삼국지 위지 동의전이라든가 이런 내용에 실려 있는 한반도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묘사가 한반도, 특히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 사람들이 철을 중시한다, 철을 많이 만들어다 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일본에서도 한반도에서 나온 철을 수입을 해가지고 가서 쓰고, 예국 사람들, 여기서 예국이라는 거는 한반도 좀 북부, 그보다 더 북쪽에 사는 그 사람들을 일컫는 말들입니다. 한반도의 북부, 이북에 있는 사람들도 한반도 남부에서 많이 생산되는 철을 사가고 있다. 중국이 점령하고 있는 땅에서도 한반도 남부에서 생산되는 철을 가져다가 쓴다. 철을 그때 세계 각지로 한반도 남한 지역 사람들이 많이 수출을 하고 있었을 정도로 철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도 철을 가지고 사고 팔아서 마치 중국 사람들이 돈을 쓰듯이 쇳덩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물건을 거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립기계박물관에 보관되고 있는 유물, 그 외에도 우리나라의 고대의 옛 무덤들을 파본 유물이 수집된 것을 보면 덩이쇠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철덩어리가 이렇게 무덤 속에서 귀중품처럼 발견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뭐 높은 사람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무덤을 멋있게 크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 안에 뭘 좀 같이 묻어둘 것 같습니까? 뭐 왕관이라든가, 그죠? 뭐 그 사람을 살아생전에 좋아했던 뭐 보석, 뭐 이런 걸 이렇게 같이 묻어놓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대의 한반도 남부에서는 사람들이 쇳덩어리를 돈처럼 어떤 귀중품 이런 것처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무덤에 이런 쇳덩어리를 쫙 깔아놓는 이런 풍습이 있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뭐 상상을 해보자면 진짜로 이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이런 뭐 자루 같은데, 보찜 같은데 이런 쇳덩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이거 돈 대신 썼을 것 같아요. 뭐 음식 잘 만드는 가게가 있다라고 하면 밥 한 그릇 사 먹을 때 쇳덩어리 뭐 하나 내밀고 밥 먹고, 들고 다니기 좀 무거웠겠죠. 요즘 우리가 돈 사용하는 거랑 카드 사용하는 거 이런 거에 비하면. 그런 것을 유추하게 해주는 기록이 있으니까 그만큼 철에 관련된 기술이 발전돼 있고, 철이 모든 생활 문화의 중심이 될 정도로 많이 발전되어 있지 않았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내용이 뭐 있냐면, 우리나라 역사책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것을 보면 신라의 나중에 임금님이 되는 신라의 석시의 시조라고도 하는 탈해 이사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꾀가 많고 일찌감치 성공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는데 라고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자기 가문은 대장장이 가문이다, 철을 만들고 가공하는 게 우리 가문의 직업이다 라는 걸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한 적이 있다라는 것이 내용에 나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사람 꾀가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꾀로 사람을 좀 이렇게 속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꽤 많은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석탈해도 2000년 전부터
부동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땅이 보니까 되게 좋아 보이는 땅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우리 가문의 연고지다라는 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차지했다라는 게 석탈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꾀가 뛰어났다라는 것을 밝히는 일화로 우리나라 역사책에 그런 이야기가 실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땅이 자기의 연고지다라고 하면서 어떤 것을 증거로 내세우냐면 그 땅에서 숫돌하고 수치, 우리 그 숯불구이 해먹는 갈비 구워 먹는 그 숯 있잖아요. 그 수치 땅에서 발견된 것을 여기가 대장장이 가문의 땅이었다는 증거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증거가 될까요? 여러분, 철을 구하려면 철광석, 철 성분이 박혀 있는 돌을 구해가지고 그거를 용광로에 넣어서 열심히 열을 가하면 쇳물이 녹아내리면서 철이 나오겠지라고 이제 쉽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냥 드립다 열만 많이 강한다고 철광석에서 쇳물이 녹아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철 형태로 나오지 않습니다. 철광석에 들어있는 철은 산화철이라고 해가지고 철이 녹슬어 있는 형태에 가까운 그런 상태로 들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철로 바꿔주려면 녹슨 철이, 산화되어 있는 철이, 산화철이 보통 철, 순수한 철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화학적인 철이 약을 한번 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환원철이, 녹슨철이 보통철로, 순수한철로 바뀌게 되는 그 반응을 일으켜주는 그런 약품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옛날에는 수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약품 역할을 해주는 걸 환원제라고 부릅니다. 제철 산업에서. 그래서 환원제로 옛날 사람들은 숯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숯불을 지피면 그 열기 때문에 철광석에서 철이 녹아 나오기도 하고 동시에 그 철이 녹아 나올 때 녹슨철 같은 산화철이 순수한 철로 바뀌게 되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철 형태로 변화하는 화학 반응도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 불이나 지피면 되는 게 아니라 꼭 숯불을 지펴야지만 옛날 사람들은 철을 얻을 수 있었고,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석탈의 대장장이 가문, 고대 한국 남부에 철을 생산을 잘하던 그런 우리의 조상들, 그 나라들은 이 숯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철을 많이 만들어서 성공을 하고 수출도 하고 그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고대 시기에는 이렇게 수로 철 만드는 기술로 뛰어나다. 한반도 하면 철이지라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어떤 우리의 전통으로 쭉 이어진 그런 느낌이 나지는 않잖아요. 뭐 조선 시대에 조선은 철이 뛰어난 나라였지. 고려 시대에 고려하면 철이지. 뭐 이런 느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서 유럽은 프랑스 같은 경우에 철로 만들어진 세계적인 대표적인 어떤 모니먼트, 기념비적인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에펠탑 멋지게 자리 잡고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 가면 아이언 브릿지라고 해가지고 뭐 직역하면 철교가 되는 거죠. 근데 이름 자체가 무슨 뭐 당산철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이름 자체가 그냥 철교인 다리가 영국에 가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철로 다리를 만드는데 성공을 했었기 때문에 그 다리 이름을 영국에서는 그냥 처음에 그 다리가 생겼을 때는 철교하면 그 다리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철교라는 다리가 18세기인가 상당히 예전에 만들어졌어요. 지금까지도 그 다리가 남아 있어가지고 봐라, 영국의 철 기술 이 정도로 뛰어나가지고 처음으로 철로 다리를 지은 게 영국이 처음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그런 건축물, 지금도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철로 무기, 대포, 총 이런 거를 잘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기로 유명했죠. 그래서 독일 이런 데 가보면 거대한 철로 만든 대포가 멋있게 진열되어 있는 거, 이런 거 여러 성체 요새 같은 데서 종종 볼 수가 있죠. 뭐 심지어 독일하고 제휴가 되었던 중국의 샹하이, 중국의 광저우 이런 데 가도 독일제 거대한 철 대포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은 우리나라는 철과 관련된 기술이 그렇게 많이 커지진 않았는데 도대체 유럽에는 철과 관련된 이런 기술을 자랑하는 이런 유물 유적들 왜 이렇게 많았던 것일까요? 바로 숯을 대신할 수 있는 더 좋은 연료이자 환원제, 철광석을 녹여서 그 철광석의 녹슨 철 성분을 순수한 철 성분으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걸로 숯을 능가하는 것이 유럽에서는 개발되어서 퍼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산업혁명 시절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던 석탄이 숯 대신 역할을 해줄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석탄을 사용하면 숯보다 구하기도 쉽고 잘 만들어 놓으면 화력도 좋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효율로 철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특히 산업혁명기의 유럽에서는 고로라고 해가지고 높을 꽃자 고로입니다.
용광로를 높게 쌓아가지고 무슨 거대한 빌딩처럼 이렇게 만듭니다. 요즘도 고로 방식을 사용하는데 요즘 고로는 뭐 크면 뭐 건물 한 20층, 30층 빌딩 크기로 높다랗게 짓습니다. 높다랗게 용광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철광석, 석탄, 철광석, 석탄, 철광석, 석탄 안에 쫙 가득 쌓아 놓는 거예요. 그다음에 거기다 불을 지피면 거기 있는 석탄이 타면서 안에 있는 철광석에 철 성분을 녹여내고 동시에 산화철을 철로 바꾸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쇳물로 바뀌어가지고 쇳물이 콸콸콸콸 들어오는 이런 거대한 장비를 만들어서 이용하는 기술이 자리 잡으면서 대량으로 정말 뭐 옛날 사람들 기준에서 거의 무한대의 철이 막 쏟아져 나온다. 아니 철이 이렇게 철철철 넘치게 많이 쏟아져 나온다니 이런 느낌을 들 수 있을 정도로 고품질의 철을 싼 값에 많이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산업혁명기에 유럽에서 탄생을 했기 때문에 그 철로 기차도 만들고 철길도 깔고 대포도 만들고 큰 건물도 짓고 배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어서 결국은 유럽의 강대국들이 세계를 넘나들면서 세계를 거의 지배한다는 느낌으로 세계 강대국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발판이 되었던 기술적인 배경, 기술적인 재료가 바로 철이었고 그 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술적인 원동력이 석탄을 이용해서 옛날에 고대의 석탄의 시대에 사용하던 수칠 석탄으로 대신해 가지고 높다란 고로를 짓는 기술에서 그것이 비롯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은 그런 기술이 없었으니까 뭐 철 만들어 봐야 맨날 수치로 만들어 가지고 뭐 대장간에서 두들겨 가지고 무슨 뭐 조그마한 칼, 식칼 같은 거 좀 만들고 이 정도 기술밖에 없었으니까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그 때문에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 한국의 역사가 좀 힘들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산업은 어떻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은 이런 선진국들의 제철 기술, 제강 기술을 따라잡았죠.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커다란 제철소에 고로를 지어가지고 거기에 엄청난 양의 석탄하고 철광석을 넣어서 고로 방식으로 석탄을 이용을 해서 석탄을 환원제로 사용을 해가지고 철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이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은 수준으로 발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에 나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생산하는 철강 제품의 양이 6천만 톤에서 7천만 톤 정도로 본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세계 6위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보다 땅이 넓은 나라, 인구가 많은 나라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는 땅도 많지 않고 사람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철광석은 대부분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거거든요. 원료도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철을 세계 6위 수준으로 만들어내느냐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기술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것이다. 1시간에 7,000톤 꼴로 쇳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정도의 거대한 장비를 우리나라에 갖출 수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철 기술에서 앞서 있고 이런 제철 산업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우리가 갖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산업을 받쳐주기 때문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이 잘 된다, 조선 산업이 잘 된다, 배 만드는 거, 건설업이 잘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동차 잘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 철판이 있어야 자동차를 만들죠. 조선 산업, 배가 잘 되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철판이 있어야 배를 만들죠. 건물, 건설업 뭐가 있어야 잘 됩니까? 아니, 철근이 있어야지 건물을 짓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수많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있는 다른 산업을 바치는 토대가 되는 것이 이 철 만드는 기술인데 한때 우리가 유럽 회사들에게 뒤집력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따라잡아서 세계 6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데 큰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유럽 입장에서 강대국들 입장에서 먼저 앞서 나갔던 선진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배 아프지 않겠어요? 철 만드는 기술 100년 전에는 우리가 세계 최강이었는데 지금은 저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저 나라 별로 크지도 않고 지네 나라에는 무슨 뭐 철광석도 없는데 이상하게 기술을 잘 개발해가지고 우리 다 따라잡았다고 사람들 다 한국철 쓰는 세상이 됐다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뒤졌지? 어떻게 하면 역전해 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요즘 술렁술렁 나오고 있는 선진국들과 강대국들이 찌르고 있는 이야기 주제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석탄을 이용해서 이렇게 철을 대량 생산하는 기술, 좋은 기술이죠. 근데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일까요? 바로 석탄은 탄소 덩어리이기 때문에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열을 뭐 어떻게 가하는 거야. 뭐 어떻게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거 해가지고 전기를 많이 얻어서 전기로 뭐 어떻게 전기 뭐 담요처럼 어떻게 해가지고 열을 많이 가하면 열을 가하는 방법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환원제, 그 화학 반응, 녹슨 철을 순수한 철로 바꿔주는 예전에 숯덩이 써서 일으키던 그 화학 반응을 석탄으로 일으켜야 되니까 이거 뭐 연료를 떠나가지고 석탄이라는 물질을 그 물질의 성질 때문에 환원 반응이라는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는 그 성질 때문에 석탄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기가 된 우리나라에서 잘하고 있는 산업인 제철 산업을 하려면 석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강대국들이 선진국들이 먼저 앞서 나간 나라들이 요거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한국 돈 많이 버니까 기분 좋아? 그렇지만 당신네들이 돈 버는 제철 산업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켜가지고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거 책임져야 되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는 시대에 돌입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기후변화가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고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고 제철 산업이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상당히 많이 발생시킨다는 것도 사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당하면 그렇긴 하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철 산업이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산업 부분에서 배출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많으면 30%, 적으면 30%, 많으면 40%까지 제철 부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산업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예전처럼 한국이 질 좋은 싼 철 제품만 만들어서 팔고 차액은 다 수익으로 챙기는 시대는 이제 끝날 거다. 이제는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해가지고 기후변화에 책임을 지는 만큼 대신에 그 가치, 손해를 입히는 것만큼을 현금으로 누군가한테 내라. 그 책임을 딴 나라한테도 돈으로 갖다 줘라. 라는 주장을 활발히 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CBAM이라고 많이 말하는 제도를 이미 실행을 시키는 것을 추진하면서 지금 현실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가지고 철강 제품 같은 거 한국에서 만들어서 유럽으로 수출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따져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었다면 그거에 해당하는 것만큼 유럽에 돈으로 책임을 져라 라는 제도를 시행하려는 분위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생각해보면 진짜 답답하고 골치 아픈 일이죠. 우리나라의 기술진들이 노동자들이 돈 좀 벌어볼 거라고 밤새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든지 공을 들여가지고 단가를 낮추고 좋은 제품 만들어서 어떻게 팔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렇게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제품 팔면 그럼 뭐 제품은 좋은 거 같고 가격은 싼데 근데 이산화탄소 많이 배출한 거 같네. 돈 너네들이 챙겨가지 말고 돈 벌어가지 말고 그 돈 토해내놓고 가라. 이산화탄소 값이다. 이런 시대로 지금 자꾸 가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시대에 석탄을 이용해서 지금까지 철을 만들면서 번영해온 시대가 기후변화 문제 때문에 결국은 끝나는 것이 올 것이고 그 철을 안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철로 지금까지 돈 많이 벌었는데 앞으로 우리는 뭐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뭔가 대안을 마련하려면 석탄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석탄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가 뭐가 있을까? 과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수소를 이용하면 여러분 수소 에너지를 이용하면 태워도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안 하고 뭐 물만 나온다 이런 이야기 오다가다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수소차를 타면 뭐 환경에 도움이 되고 기후변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마찬가지로 수소를 잘 만들어가지고 석탄 대신에 수소를 써서 철광석에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수소 환원 제철이라고 합니다. 기술 이름을. 석탄을 수소로 대체하는 기술을 사용하면 이산화탄소 배출 없이 철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세계의 수많은 제철 기술사들이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술이 수소 환원 제철이라는 수소를 이용하는 기술입니다. 근데 쉽지는 않겠죠. 예전에 이 고로는 석탄하고 철광석을 이렇게 다 쌓아놓고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철 만드는 기계였는데 수소는 기체잖아요. 이렇게 뭐 바람처럼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쌓아놓고 사용할 수도 없고 과거에 석탄을 이용해서 사용하던 공정과는 공정이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석탄은 그냥 탄광에서 캐면 구해지는 거 아닙니까? 석탄이라는 거는. 근데 수소라는 건 뭐 땅에 묻혀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방법으로 따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수소를 이용하는 공정을 개발해내기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수소가 미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누가 여기에 제일 먼저 성공을 할지, 과연 한국 회사들이 기후변화 시대에 수소로 전환을 잘 해가지고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중간 단계에서는 어떻게 버텨야 될지,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시대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경제에 미래가 걸려 있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로 제가 체감을 하기로 5년 전, 6년 전만 하더라도 기후변화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제일 민감을 했느냐라고 하면 무슨 자연보호 운동하시는 분들, 환경보호 단체 회원이신 분들,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신 무슨 한강 지킴이 이런 거 활동하시는 분들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세계 각국의 소식에 가장 민감하던 시기가 5년 전, 6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많이 느끼는 바가 있어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요즘은 누가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식에 가장 민감하냐면 주식하시는 분들이 제일 민감하십니다.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무슨 제도가 시행된다더라, 기후변화 시대에 관련해가지고 이 회사에서 무슨 기술을 개발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나옴에 따라서 이 회사 전망이 좋네, 주가가 오르기도 하고, 야, 저 회사는 지금은 돈 좀 많이 벌겠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딴 나라에서 무슨 규제 하나 시행되면 저 회사 제품은 경쟁력 없어진다, 망한다, 저 회사 전망 안 좋다,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주식하시는 분들 아시죠? 배터리와 관련해가지고 무슨 기후변화 시대에 더 좋은 기술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갑자기 주가가 어떤 회사가 오르기도 하고, 그런 걸 우리가 이미 목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기후변화, 우리 북극곰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 기후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기후변화에 관심을 안 가지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하니까 나는 지구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따뜻한 마음으로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이런 건 좋은 이야기예요. 근데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요즘 시대, 현대 시대, 2020년대 지금 시대는 그냥 착하게 따뜻한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후변화 문제에 신경을 쓰는 시대는 이미 좀 지나간 것 같다. 지금은 돈 벌고 먹고 사는 문제, 어떻게 해야지 기후변화 시대에 적응을 해서 우리의 기업이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의 산업이 성장하고 우리의 경제가 발전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안 되고 회사가 안 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경기가 나빠질 거 아니에요. 내 일자리가 안 좋아질 거 아니에요.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기후변화와 관련된 대비가 잘 있다라고 하면 내 일자리가 안정적이고 앞으로 내 미래도 밝겠죠. 우리 회사 지금 당장 실적은 나쁘지 않지만 기후변화에 대해서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다. 우리 회사는 자꾸 석탄 써서 사업하는 그런 걸 하고 있는데 그 후에 뭘 할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럼 앞으로 우리 회사 망하면서 내 일자리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기후변화가 현실 문제로 들어온 지금의 상황이다. 그래서 경제 문제, 산업 문제로 기후변화의 현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을 여러분 모두 가져주셔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